빗줄기가 세상을 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다. 한지원에게는 세상의 종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딸. 유나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유나야, 아가, 제발 눈 좀 떠봐. 응.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처절하게 흩어졌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법 잘 놀던 아이였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고 엄마의 품에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졌다. 지원은 낡은 운동화가 웅덩이에 잠기는 것도 잊은 채 미친 듯이 큰 길을 향해 달렸다. 택시, 제발 택시 한 대만. 그녀의 눈은 빗속에서 번지는 불빛들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빈 차들은 그녀를 외면한 채 쌩쌩 지나갔다. 마치 세상이 그녀와 그녀의 죽어가는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한 것만 같았다.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그 순간이었다. 한 줄기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꿰뚫었다.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지원은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차도로 뛰어들었다. 아이를 잃을 수 없다는 어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끼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고막을 찢었다. 차는 지원의 불과 한 뼘 앞에서 멈춰 섰다. 그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충격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품에 안은 아이를 더욱 단단히 껴안았다. 운전석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검은색 우산 아래로 보이는 그의 실루엣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수백만 원짜리 수트가 빗물에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그의 얼굴에는 깊은 짜증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중요한 계약이 틀어진 직후였다. 미쳤어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남자의 목소리는 비보다 더 차가웠다.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흠뻑 젖은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기어갔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제 딸이 죽어가요. 병원에, 제발. 남자의 이름은 권희준, 천명그룹의 CEO. 그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경멸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세상에서 눈물과 애원은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는 여자를 뿌리치고 차에 타려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여자의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의 발이 얼어붙었다. 아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작은 입술은 이미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이의 얼굴 위로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 순간 이준의 머릿속에서 수년 전 빗길 속에서 피를 흘리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젠장! 그는 낮게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자신의 원칙과 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뭐해? 빨리 타 몸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짜증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지원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준이 열어준 뒷좌석에 정신없이 몸을 실었다. 최고급 가죽 시트가 그녀의 젖은 옷에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차는 병원을 향해 폭풍처럼 질주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유나의 작은 손을 붙잡고 속삭였다. 괜찮아, 아가. 괜찮아. 이제 살았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준은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보았다. 여자는 아이의 이름만 부르며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왜 자신이 이 쓸데없는 일에 휘말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마침내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지원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그녀의 절규에 의료진이 달려나왔고 유나는 곧장 응급실 안으로 옮겨졌다. 이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그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그는 엑셀을 밟고 떠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룸미러에 비친 응급실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차에서 내렸다. 권희주는 응급실 복도 한가운데 멈춰섰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희미한 피냄새, 그리고 절망의 기운이 뒤섞여 그의 비싼 수트를 파고들었다. 그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당장이라도 이 지저분하고 감정적인 장소를 떠나야 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수십억짜리 계약이 틀어진 직후였다. 지금 이럴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뒤처리를 지시해야 했고 법무팀을 소집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자선 행위가 끝났다고 생각하며 차가운 자동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다. 오세여와 유나 심정지 제세동기 준비해. 간호사가 카트를 밀며 뛰쳐나왔고 한지원은 그 말을 듣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심정지. 그 단어가 이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빗속에서 파랗게 질려있던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날 밤 피투성이가 된 채 숨이 멎어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떠날 수 없었다. 이 빌어먹을 감상주의가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펴며 다시 벽에 기댔다. 한지원은 안 돼. 유나야, 안 돼. 라고 중얼거리며 응급실 문으로 달려들려 했다. 보안요원이 그녀를 막아섰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밤새 아이를 안고 뛴 피로감, 극한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녀의 눈앞이 하얘졌고 그녀는 벽을 짚은 채 그대로 복도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지만 탈진으로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던 낡은 천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퍼가 고장난 가방 입구에서 그녀의 초라한 소지품 몇 개가 굴러나왔다. 구겨진 휴지 몇 장, 동전 몇 개, 그리고 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작은 나무 조각 하나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또르르, 또르르. 복도 바닥의 타일을 가로지르는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응급실의 소란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권희준의 비싼 이탈리아제 구두 끝에 와서 멈췄다. 이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모든 지저분한 상황이 짜증났다. 그는 그저 그것을 발로 차버리려다.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딱딱할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것은 손에 쥔 순간 이상하게도 익숙하고 따뜻한 감촉을 전했다. 그는 무심코 손바닥을 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그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는 것은 정교하게 깎인 작은 나무 참새 한 마리였다. 날개가 살짝 접힌 둥지를 그리는 듯한 암컷 참새. 이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그는 주저앉아 신음하는 지원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다. 그는 지갑을 꺼냈고 그 안에 가장 깊숙한 비밀 수납 공간을 열었다. 그곳에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작은 천조각에 쌓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려는 수컷 참새. 그는 2개의 나무 참새를 나란히 놓았다. 그것은 완벽한 한 쌍이었다. 같은 나무의 결, 같은 조각 칼의 흔적, 같은 방식의 채색.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나무 참새는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6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른 직후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밤, 그는 죄책감과 슬픔에 취해 이름 모를 바닷가 마을의 작은 민박집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오래된 나무 조각을 밤새도록 깎았다. 그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흐릿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술 냄새, 소금기 섞인 바다 냄새, 그리고 한 여자. 그는 여자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기억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깊고 슬픈 눈동자. 그들은 단 하룻밤 서로의 절망을 나누었다. 그는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만든 이 참새 한 쌍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날고 싶은 나고, 이건. 그는 암컷 참새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당신이야. 당신도 날아갔으면 좋겠어. 자유롭게. 그는 그 밤의 일을 술에 취해 꾼 하룻밤의 꿈 혹은 감상적인 환상이라 치부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고 그 직후 교통사고를 당해 그 무렵의 기억 일부를 잃었다. 하지만 이 참새는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환자 보호자분. 그때 의사가 응급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지원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그에게 기어갔다. 선생님, 우리 유나는요. 의사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심장은 다시 뜁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골랐다. 아이가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이주는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의 온 신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지원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단순한 행인 일로 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가난에 찌든 얼굴, 낡은 옷, 두려움에 떠는 저 초라한 여자. 저 여자가 6년 전 그 밤에 슬픈 눈을 가진 그 여자라고 이주는 도저히 두 이미지를 연결할 수 없었다. 그 밤의 여자는 꿈결처럼 아련하고 부서질 듯 연약했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간호사가 유나의 차트를 들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이주는 무의식적으로 그 차트를 낚아챘다. 간호사가 놀라 그를 쳐다봤지만 그의 서늘한 기세에 아무 말도 못했다. 이준의 시선이 차트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환자명 한유나, 나이 5세 만 5세, 5세, 6년 전 그 밤. 이준의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계산이 무섭도록 빠르게 이루어졌다. 임신 기간을 제외하면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싸구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는 참새 한 쌍을 꽉 움켜쥐었다. 수컷 참새는 그의 손바닥을 찔렀고 암컷 참새는 그의 손에 차갑게 감겼다. 그는 지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 지원이 어떻게 울부짖든
그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목걸이를, 그녀의 손목을, 그녀의 손가락을 샅샅이 훑었다. 그 밤에 다른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이 참새 한 마리뿐이었다. 그는 조용히 암컷 참새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수컷 참새는 다시 지갑 깊숙이 숨겼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절대로 이 병원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지독한 우연의 진실을, 저 여자의 비밀을 알아내야만 했다. 중환자실의 붉은 불빛이 복도를 음울하게 비췄다. 한지원은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그 냉기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굳게 닫힌 저 문 너머, 작은 유리 상자 안에 갇힌 딸에게 향해 있었다. 권희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벽에 기댄 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딱딱한 나무 참새를 만지작거렸다. 암컷 참새. 그가 6년 전 그 밤에 여자에게 줬던 물건. 그의 이성은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5살이라는 아이의 나이. 그리고 이 참새.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식처럼 얽혀 들어갔다. 그는 이 여자를, 그리고 이 상황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주치의가 지친 얼굴로 나왔다. 한유나 양 보호자분, 한지원 씨, 맞으시죠? 잠시 저와 얘기 좀 나누셨으면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지원은 다리가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이준이 먼저 움직였다. 제가 데려온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를 향해 말하며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진료실로 향하는 의사를 따라갔다. 의사는 그의 값비싼 차림새와 위압적인 태도를 잠시 훑어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료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의사는 유나의 뇌 CT와 심장 초음파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다. 어젯밤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골랐다. 유나의 상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의사는 전문 용어를 써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희귀 유전성 심근 질환입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의 변이 형태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의 심장이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유전성이라는 단어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수술하면.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약물 치료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어젯밤의 심정지가 그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유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심장 이식 수술뿐입니다. 심장 이식. 지원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드는 일인지 그녀는 드라마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제 심장을 제 걸 주면 안 되나요? 전 엄마잖아요. 어머님. 의사가 안타까운 듯 그녀를 불렀다. 설사 법적으로 가능하다 해도 어머님은 이미 조직 적합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유나와 맞지 않아요. 이준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모든 감각은 지원의 반응과 의사의 다음 말에 집중되어 있었다. 의사는 가장 어렵고 잔인한 질문을 꺼내야 했다. 한지원 씨, 혹시 유나 아버님과는 연락이 가능하십니까? 지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색이 사라지고 소리가 멀어졌다.
아버지, 그녀가 평생을 외면하고 잊으려 했던 그 존재. 그녀는 아이가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가셨어. 유나를 지켜보는 별이 되셨어. 라고 거짓말을 해왔다. 어머님, 의사가 그녀를 다급하게 불렀다. 이 병은 유전성 질환입니다. 의사가 결정타를 날렸다. 이런 희귀 질환의 경우 타인의 기증을 기다리는 것보다 직계 가족, 특히 부모의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어머니가 맞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유일한 희망일 수 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6년 전 그 밤, 단 하룻밤의 실수로 아이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낙엽 소리 같았다. 네, 몰라요. 그녀가 절규하듯 외쳤다. 눈물이 뚝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저는 유나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저 하룻밤. 그녀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의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수없이 봐왔지만 매번 익숙해지지 않았다. 그 순간 권희준의 주머니 속에서 암컷 참새가 그의 손바닥을 찔렀다. 유전성. 아버지, 누군지 몰라요. 하룻밤.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저 여자가 그날 밤의 여자였고,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그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 슬픔, 그런 감정은 사치였다. 그는 지금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진료실을 나왔다. 지원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그를 따라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복도 끝 비상구로 향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냉정하고 기계적이었다. 김 비서, 네 대표님, 계약건은 그건 나중 문제야. 이준이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한지원, 29살, 딸 이름 한유나, 5살. 지금 서울대병원 소아중환자실에 있어.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6년 전, 정확히는 6년 전 여름, 한지원의 모든 기록을 뒤져. 고향이 어디든, 그때 어디서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특히 강릉, 속초, 양양, 동해안 일대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훑어 병원 기록, 숙박 기록, 직장 기록, 전부 다. 대표님, 그건 비서가 당황했다.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알아내. 24시간 주지. 내가 그날 밤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든 걸 알아내. 그는 전화를 끊었다. 권희준은 비상구의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에 남은 참새의 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비극의 중심이었고, 어쩌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권희준의 24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그는 병원 근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잡았지만 단 1분도 잠들지 못했다. 방 안에는 그가 주문한 비싼 룸서비스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병원이 있는 방향을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6년 전의 안개 같은 기억을 필사적으로 헤집고 있었다.
비서의 보고가 오기 전에 그는 스스로 그날의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롭게 그의 뇌리를 스쳤다. 6년 전 여름, 그 역시 지독한 폭우 속을 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그의 완벽주의자적인 아버지 밑에서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준 존재였다. 이준아, 운전 천천히. 괜찮아. 계약 하나쯤 놓쳐도. 안 괜찮아요. 그는 소리쳤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은 조바심에 그는 빗길에서 속도를 높였다. 이번 건은 달라요. 아버지께서. 그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트럭 한 대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의 차를 덮쳤다. 끼익! 쇠가 찢어지는 굉음. 비 냄새와 피 냄새. 타이어 타는 냄새가 뒤엉켰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신이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손, 그가 그토록 자부하던 그 완벽한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장례식은 거대하고 차가웠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우는 건 약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내 어미도 네가 회사 일에 집중하는 걸 바랄 게다. 그 말은 이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그는 장례식장을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는 차를 몰아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렸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이름도 모를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그는 허름한 민박집에 몸을 던지고 며칠 동안 술만 마셨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긴 작은 호두나무 조각이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목공예를 배우던 시절의 마지막 남은 파편이었다. 이준은 편의점에서 산 커터칼로 그 나무 조각을 밤새도록 깎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죄책감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칼끝에 담았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 한 쌍의 작은 참새였다. 비상을 꿈꾸는 수컷, 그리고 둥지를 그리는 암컷. 그는 그것을 손에 쥐고 텅 빈 방에서 울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방파제를 헤매고 있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그때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다. 한지원. 그때의 지원은 지금처럼 삶에 찌들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비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짊어진 듯한 깊은 눈. 그녀는 방파제 끝에 앉아 멍하니 파도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준은 그녀의 옆에 주저앉았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힘들어요. 지원이 먼저 물었다. 이준은 대답 대신 피 묻은 손으로 깎은 수컷 참새를 보여주었다. 내가 엄마를 죽였어요. 지원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없었어요. 그 밤, 두 개의 절망이 만났다. 그들은 민박집의 좁은 방으로 돌아왔다. 열정이나 욕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우주에서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려는 두 외로운 영혼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살기 위한 위로였다. 새벽녘 이준은 지옥 같은 현실로 돌아가야 함을 깨달았다. 그는 잠든 지원의 손에 암컷 참새를 쥐어주었다. 이건 당신 거야. 그는 속삭였다. 나라가 당신이라도 자유롭게. 그는 수컷 참새를 쥐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과속으로 다시 사고를 냈다. 머리를 크게 다쳤다. 그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바닷가 마을의 기억은 약물과 뇌진탕의 여파로 흐릿해졌다.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린 뇌가 스스로 그날의 기억을 봉인해버린 것이다. 그 하룻밤은
그저 지독한 악몽 속 환상처럼 남아버렸다. 그때 호텔 스위트룸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비서였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이주는 침을 삼켰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한지원, 6년 2개월 전 서울의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주에 대표님의 법인카드가 사용된 강원도 속초시의 한 주유소 근처 바다 민박이라는 곳에 한지원의 숙박 기록이 있습니다. 단 사흘간의 기록입니다. 이주는 눈을 감았다. 바다 민박, 그 이름이 기억의 봉인을 풀어버렸다. 김 비서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다. 한지원은 그 후 서울로 복귀, 그 어떤 직장 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개월 뒤 서울의 한 작은 여성병원에서 한유나 양을 출산했습니다. 시간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대표님, 전화가 끊겼다. 스위트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꿈이 아니었다. 환상이 아니었다.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암컷 참새를 꺼냈다. 그리고 지갑에서 수컷 참새를 꺼냈다. 그는 2개의 참새를 차가운 유리창에 기댔다. 한 쌍의 참새는 6년 만에 다시 만났지만 그들의 주인은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싸구려 드라마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다. 그가 하룻밤의 실수로 치부했던 그 기억이 한 생명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그 생명이, 자신의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권희주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죽게 한 그 손으로 이제 딸을 살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운명을 깨달았다. 그는 한지원을 다시 만나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낯선 남자가 아닌 그녀의 아이, 아버지로서. 권희주는 호텔을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뜨거운 혼란으로 들끓었다. 그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다. 그는 한 여자의 하룻밤 상대를 넘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것도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 그는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한지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꼬박 밤을 새운 듯했다. 낡은 카디건을 여미고 텅 빈 눈으로 붉은 등이 켜진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6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바닷가의 그 여자와 정확히 겹쳐졌다. 이주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에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가 왜 다시 돌아왔는지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친절한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이준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딱딱하게 나갔다. 지원은 그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준은 이 감정적인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 문제를 돈과 전략으로 해결해왔다. 지금 그의 앞에는 6년간 숨겨진 딸과 그 아이의 절박한 어머니라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재벌 3세로서 배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만년필 뚜껑을 여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지원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다. 저 사람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10년 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느라 고생한 것 압니다. 이준이 차갑게 말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보상과 책임이라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믿었다.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군요. 얼마가 필요합니까? 지원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그가 내민 수표책을 바라보았다. 이주는 그녀의 침묵을 협상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유나라고 했죠. 아이 병원비, 그리고 앞으로의 양육비, 아니 그동안의 양육비까지 전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펜을 수표 위에 가져다 대며 물었다. 원하는 액수를 말해요. 그 순간 지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액수, 원하는 액수. 이 남자는 지금 자기 딸의 생명값을 흥정하고 있었다. 6년 전, 그 절망의 밤에 만났던 슬프지만 따뜻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깊은 경멸이 그 자리를 채웠다. 당신,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떨렸다. 당신, 누구야? 이주는 그녀의 반응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지? 난 유나 아버지요. 그는 마침내 그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떤 감동도, 재회의 기쁨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거래 조건을 확인하는 통보에 불과했다. 유나 아빠, 지원이 실성한 듯 웃었다. 하하, 이제야 나타나셨네요. 6년 만에. 그것도 수표책을 들고서 그녀는 이준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불타고 있었다. 내가 지난 6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유나가 아빠 찾을 때마다 아빠는 하늘의 별이 됐다고 거짓말하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당신이 아냐고. 난 몰랐어. 이준이 방어적으로 대답했다. 알았다면 뭘 돈을 줬을 거라고 유나가 아픈 것도 당신에겐 그저 돈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이야. 지원은 그가 내민 수표책을 거칠게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눈앞에서 갈갈이 찢어버렸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복도 바닥으로 눈처럼 흩날렸다. 내 딸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녀가 절규했다. 아빠의 심장이 필요한 거라고,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녀는 그가 유전성 질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주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가 더 큰 액수를 부를 것이라 예상했지. 이런 식의 격렬한 거부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다. 심장이라니, 그게 무슨... 됐어. 지원은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에는 다시 절망이 차올랐다. 그녀는 6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자신을 꽃뱀 취급하는 이 현실에 무너져 내렸다. 당장 가버려. 하지만 난... 가라고 지원이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 돈 필요 없어. 유나는 내 딸이야. 처음부터 나 혼자였고 앞으로도 나 혼자야. 당신 같은 사람은 유나 아빠 될 자격 없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원은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다. 그녀는 이준에게 등을 돌리고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제발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다. 권희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처음으로 마주했다. 찢어진 수표 조각들, 자격 없어라는 그녀의 외침, 그리고 심장이라는 알 수 없는 단어. 그는 자신이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권희준의 발밑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한지원의 마지막 절규, 자격 없어 라는 말을 멍하니 되새겼다. 돈. 그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이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무기가 되어버렸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심장이 필요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지? 그는 더 이상 지원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에 휩싸여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답을 찾아야 했다. 돈이 아니라면. 대체 저 여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다. 그는 곧장 주치의의 진료실 문을 거칠게 열었다. 의사는 이준의 살벌한 기세에 놀랐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권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준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칠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심장, 아이에게 심장이 필요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똑바로 설명해요. 돈이 문제라면.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재벌 남자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시작했음을 깨달았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유전성 심근질환입니다. 그는 모니터에 윤아의 심장 데이터를 다시 띄웠다. 이 병은 약물로는 현상 유지만 할 뿐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윤아의 심장은 이미 한계입니다. 살길은 20분입니다. 의사는 이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인 한지원 씨는 조직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준의 머릿속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희귀 유전병의 경우 타인의 뇌사 기증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윤아의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의사는 잔인한 진실을 꺼냈다.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입니다. 대표님의 심장이 윤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가장 적합할 테니까요. 물론 검사를 해봐야. 이준은 비틀거렸다. 그는 벽을 짚었다. 내 심장. 지원이 절규했던 이유가 그것이었다. 그녀는 돈을 원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원하고 있었다. 아니, 그의 일부를. 그는 자신이 버렸던 아이에게 이제 자신의 심장의 일부를 줘야 할지도 모르는 기막힌 운명과 마주했다. 그가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동안 천명그룹의 본사, 최고층 회장실에는 다른 종류의 폭풍이 불고 있었다. 김 비서가 권 회장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부터 이어진 대표의 기행과 병원에서 벌어진 소동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여자라 권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그리고 아이 병원. 권 회장은 평생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가 사소한 문제에 발목 잡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병원으로 차돌려.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자비가 없었다. 그에게 한지원과 한윤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천명그룹의 명성에 묻은 얼룩이자 제거 대상일 뿐이었다. 한지원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다시 주저앉아 있었다. 이준이 떠난 후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그녀는 아이의 아버지를 찾았지만 그는 괴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지갑에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의 현금만 남아 있었다. 그때 한 무리의 검은 정장들이 복도에 나타났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위압적이었다. 그들은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섰고 사람들 사이로 한 노인이 걸어 나왔다. 그는 값비싸 보였지만 화려하지 않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내가 한지원이냐? 노인이 물었다. 권 회장이었다.
지원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몸을 움츠렸다. 이중과는 또 다른 압도적인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저를 어떻게... 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병원 복도의 작은 상담실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잠깐 얘기 좀 하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다. 지원은 저항할 힘도 없이 홀린 듯 그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권 회장은 본론을 꺼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들었다. 머리가 제법 영리한 건지 아니면 그저 운이 좋았던 건지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다. 돈 봉투가 아니었다. 지원이 당황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게 무슨... 열어봐. 봉투 안에는 현금 대신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의 브로셔와 의사 소견서 그리고 깨끗한 은행 통장이 들어있었다. 통장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유나, 그 아이의 병에 대해 들었다. 권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그 병은 한국에서 고치기 힘들지. 하지만 저곳이라면 가능할 거다. 세계 최고의 의료진이다. 지원의 눈이 흔들렸다. 이것은 희망이었다.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기적. 왜 저에게 이런 조건이 있다. 권 회장이 그녀의 희망을 잘라냈다. 그 돈과 병원을 받는 조건으로 너와 그 아이는 당장 한국을 떠나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 지원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 아이는 우리 권 씨 집안 사람이 아니다. 권 회장이 못을 박았다. 네가 이준희에게 접근해서 의도적으로 낳은 아이든 아니면 단순한 실수든 그건 내 알바 아니야. 1000명 그룹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준 씨는, 그 사람은, 이준희는 그 아이를 잊을 거다. 권 회장이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넌 그저 돈을 받고 네 딸 목숨을 구하면 돼. 이건 거래다. 내 딸의 목숨을 건 거래. 지원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이준이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거래였다. 딸의 생명을 구하는 대신 딸에게서 아버지를 그리고 자신의 뿌리를 영원히 빼앗아야 했다. 그때 상담실 문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한지원 보호자님, 잠시 어제까지의 중환자실 중간 정산서가 나와서요. 간호사가 내민 고지서에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찍혀 있었다. 지원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고지서의 100분의 1도 감당할 수 없었다. 권 회장은 그 고지서를 힐끗 보고는 비웃었다. 선택해라. 그가 말했다. 이 고지서를 받고 길거리에 나앉아 아이가 죽는 걸 지켜보든가 아니면 이 통장을 받고 스위스로 떠나 내 딸을 살리든가. 시간은 별로 없어 보이네만. 지원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한 손에는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고지서, 다른 한 손에는 딸을 살릴 수 있는 악마의 거래. 그리고 이주는, 그녀가 그토록 원망하고 기다렸던 그 남자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였다. 상담실 안, 차가운 테이블 위에는 2개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한지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딸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스위스 은행 통장, 그리고 그녀의 숨을 옥죄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병원비 고지서, 극과 극의 현실이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한 시간 주지. 권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오늘 밤 비행기 편을 마련해 두겠다. 스위스로 가서 딸을 살리든, 여기서 그 고지서를 끌어안고 딸이 죽는 걸 보든 현명하게 선택해.
그는 경멸의 시선조차 주지 않고 상담실을 나갔다. 지원은 텅 빈 방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나 딸을 살리기 위해, 딸에게서 아버지를 영원히 빼앗고 도망자처럼 살아야 하나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나. 그때 그녀의 낡은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중환자실 번호였다.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여보세요? 한지원 보호자님,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유나. 유나 상태가. 지원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상담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권 회장의 거래도, 병원비도, 수치심도 모두 사라졌다. 오직 딸아이에게 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다. 그녀가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려 있었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제세 동기가 준비되고 있었다. 주치의가 그녀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보호자님,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아요. 안 돼요. 선생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잔인한 현실을 알렸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루, 이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일주일, 하루, 이틀. 그 단어들이 지원의 뇌리에 박혔다. 권 회장의 제안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스위스로 떠날 시간조차 없었다. 병원비도 중요하지 않았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자존심, 원망,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를 궁지에 몰아넣은 권 회장도, 돈으로 그녀를 사려 했던 권희준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권희준의 몸, 그의 심장이었다. 그녀는 병원을 뛰쳐나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아니,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의 지갑에 남은 마지막 현금을 탈탈 털어 기색에 내밀었다. 제발 빨리 가주세요. 여의도 천명그룹 본사요. 천명그룹의 1층 로비. 모든 것이 대리석과 유리로 이루어진 차갑고 거대한 성체였다. 직원들은 조용하고 분주하게 움직였고 완벽한 질서가 공간을 지배했다. 권희준은 그 로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개입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라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지원을 어떻게 다시 만나야 할지 고민하며 막 엘리베이터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이 그와 동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운 개인사를 감추고 완벽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전문이 거칠게 밀쳐지며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한지원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샌 초췌한 몰골에 낡은 카디건 차림이었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를 그대로 풍기며 이 완벽한 공간에 뛰어든 이물질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녀를 막아섰다. 실례합니다. 부인 방문증이 없으시면 어딜 함부로. 비켜 줘. 지원은 그들을 미친 듯이 밀쳤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저 멀리 서 있는 한 남자. 권희준의 모습만이 보였다. 권희준. 그녀의 목소리가 거대한 로비 전체를 울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직원들의 키보드 소리, 발소리,
모든 것이 정지했다. 해외 투자자들이 놀라 이준을 쳐다보았다.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지원은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발 앞에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의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모든 자존심을 버린 어머니의 마지막 절규였다. 대표님, 아니, 권희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져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녀는 바닥에 이마를 찌을 듯이 머리를 숙였다. 제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그리고 충격에 휩싸인 그에게 고정되었다.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1000명 그룹의 로비는 얼어붙었다. 거대한 대리석 공간을 채우던 미세한 소음들이 일순간 사라졌다. 모든 직원, 모든 방문객, 그리고 권희준과 함께 있던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바닥에 무너진 한 여자에게 쏠렸다. 한지원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저 본능적으로 절규했다. 제발, 우리 유나, 살려주세요.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는 이 차가운 성체의 모든 유리를 진동시키는 것 같았다. 권희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이 모욕감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평생에,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삶에 이런 식의 혼란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투자자들이 그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미타 권.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계산이 이루어졌다. 이 여자를 끌어내야 한다. 보안팀을 불러야 한다. 이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우리 딸 살려주세요. 그 말이 그의 심장을 붙잡았다. 그는 천천히 투자자들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짜인 각본을 벗어난 말을 내뱉었다. 미안합니다. 오늘 미팅은 취소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투자자들은 물론 그의 비서진조차 경악했다. 수천억이 걸린 계약이었다. 대표님, 비서가 말리려 했지만 이준은 그들을 무시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지원에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 지원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에게 끌려 일어섰다. 어느 병원이야? 그가 물었다. 서울대, 병원, 소아 중환자실. 이준은 그녀를 끌고 로비 문을 향해 걸었다. 모든 직원이 홍해처럼 갈라졌다. 매엄쳐라. 권희준. 그때 로비 입구에서 지옥의 사자처럼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권 회장이었다. 그는 이 소동을 보고받고 한달음에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잿빛이 되어 있었다. 네가 지금 무슨 미친 짓이냐? 저 귀빈들 앞에서, 저 천한 것 때문에. 권 회장의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다. 내년이 감히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이준이 지원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복종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비키십시오. 뭐라고? 권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은 기계처럼 말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눈앞의 상황을 뚫고 나아가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밀치고 지원을 끌고 회전문을 빠져나갔다. 로비에는 충격에 빠진 투자자들과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권 회장만이 남겨졌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유나야, 유나야 라는 말만 반복하며
유리창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이준 역시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이 천명그룹과 그의 인생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주치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의사는 이준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그에게 반쯤 끌려온 지원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아버님이 맞으셨군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필요한 걸 말해요. 의사는 그들을 작은 상담실로 데려갔다. 대표님, 유나의 상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겼다. 즉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세운 검사, 대표님과 유나의 조직 적합성 검사입니다. 대표님이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실 때 저는 이미 대표님의 이전 건강검진 기록과 유나의 유전자를 대조했습니다. 의사는 이준을 바라보았다. 결과는 기적입니다.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지원도 이준도 숨을 죽였다. 그럼 살릴 수 있는 겁니까?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극도로 심각해졌다. 뇌사자의 심장을 기다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도해야 할 것은 생체 부분 심근 이식 수술입니다. 생체, 심근 이식 이준이 되물었다. 네, 매우 위험하고 아직 실험적인 단계에 가까운 수술입니다. 대표님의 건강한 심장 근육 조직의 일부를, 아주 작은 일부를 절제해서 유나의 손상된 심장에 이식하는 겁니다. 유나가 살아날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원은 그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살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녀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만 그를 죽게 만들 수는 없었다. 의사는 이준을 향해 말했다. 한지원 씨 말이 맞습니다. 기증자인 대표님에게도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심장 조직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과다 출혈 혹은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술대에서 깨어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권 회장이었다. 그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한 듯 됐다. 절대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내 아들 몸에 칼을 대는 건 내가 허락 못한다. 저딴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내 후계자를 잃을 순 없어. 아버지, 이준이 소리쳤다. 이준아 정신 차려. 넌 천명그룹의 주인이야.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다. 권 회장이 의사를 노려보았다. 당장 이 수술 취소해. 내 허락 없인.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수술 동의서를 내밀었다. 대표님, 시간이 없습니다. 보호자의 동의가 지금 필요합니다. 모든 시선이 이준에게 쏠렸다.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룹을 지키려는 아버지, 딸을 살리고 싶지만 그를 희생시킬 수 없는 어머니, 그리고 모든 결정의 열쇠를 쥔 아버지. 권이준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펜을 바라보았다. 그는 6년 전 어머니를 잃었던 그 빗길을 떠올렸다.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자신을 향해 절규하던 지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의 뜻대로 천명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핏줄, 그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다. 이준아 안 돼. 권 회장이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준은 그 손을 피했다. 그는 서류에 기증자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권, 이, 준. 그는 권 회장을 돌아보았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형이 아닙니다. 그는 의사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락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아이 아버지니까.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오열했다. 권 회장은 아들의 그 반항에, 그 결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었다. 이주는 즉시 수술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이동했다. 그가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날 때 그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신생아 중환자실. 그는 유리병 너머를 처음으로 보았다. 그곳에 온갖 튜브를 꽂은 채 새근거리는 작은 생명체가 있었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만지면 부서질 것만 같은 그의 딸. 그 순간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뜨거운 무언가가 내리쳤다. 저 아이는 문제나 처리 대상이 아니었다. 저 아이는 그의 피였고 그의 일부였다. 그가 외면했던 6년의 세월이 그를 덮쳤다. 그는 유리벽에 손을 댔다. 두려웠다. 수술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 작은 생명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살아야 한다. 아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그는 더 이상 1000명 그룹의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수술실 앞 복되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2개 나란히 켜져 있었다. 하나는 권희준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딸 한윤아의 것이었다. 한지원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핏기 없는 얼굴로 그 붉은 빛만 응시했다. 그녀의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권 회장이 서 있었다. 평생 꼿꼿했던 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처져 보였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와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 그 거대한 감정의 간극 사이로 지독한 불안감만이 솜처럼 깔려 있었다. 권 회장은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내가 저 아이 아버지니까. 그 말은 그의 평생을 지탱해온 신념. 1000명 그룹이 곧 전부라는 그 신념에 균열을 냈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밀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에서 난생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다. 그는 문득 수십 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다. 이준의 어머니. 그녀는 늘 그룹보다 가족이 먼저라고 말했었다. 여보, 이준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회장님이 아니라. 그는 아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주주총회를 챙기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삶에서, 아내의 삶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자신의 심장을 떼어내어 그가 천한 것이라 불렀던 아이에게 주고 있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그가 만들어낸 이 지독한 굴레를 끊어내려는 한 남자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권 회장은 주름진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몇 시간이었을까? 윤아의 수술실 등이 먼저 꺼졌다. 문이 열리고 땀에 젖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다. 지원이 비틀거리며 달려갔다. 선생님, 우리 윤아는. 의사는 지쳤지만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기적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식된 조직이 아이의 심장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고비는 많이 남았지만 가장 큰 산은 넘었습니다. 지원은 더 이상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뛰기 시작했다는 그 한마디에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감사의 울음이자 안도의 울음이었다.
잠시 후 이준의 수술실 문도 열렸다. 기증자분도 무사하십니다. 수술은 매우 힘들었지만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회복실로 옮기겠습니다. 지원은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연신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었다. 이준이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였다. 낯선 천장, 약품 냄새,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미세한 통증. 그는 눈을 돌렸다. 시야가 흐릿했다. 그의 침대 곁에 한지원이 불편한 의자에 몸을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찢어진 수표 조각과 자격 없어 라던 절규는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함께 죽음의 문턱을 넘은 두 사람의 지친 온기만이 남아 있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이준은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지원도 겨우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다. 이준이 직접 휠체어를 밀었고 지원이 그 옆에서 비틀거리며 따랐다. 유리벽 너머 유나가 잠들어 있었다. 온갖 튜브는 여전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아이의 얼굴에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심장이 딸의 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지원은 유리벽에 손을 댔다. 이준도 휠체어에서 몸을 기울여 그녀의 손 옆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두 개의 손, 그리고 유리벽 너머의 작은 심장.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그들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권 회장이 그곳에 서 있었다. 어색하고 딱딱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들의 헬쑥한 얼굴과 그 옆에 당연한 듯 서 있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들고 온 본 도시락을 지원의 침대 옆 테이블에 쿵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이준과 지원이 그를 바라보았다. 먹어라. 그것이 전부였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전복죽이 모습을 드러냈다. 산모와 큰 수술을 마친 환자를 위한 최고의 보양식. 그것은 사과도 용서도 아니었다. 하지만 권 회장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방식의 인정이었다. 지원은 그 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차갑지 않았다. 따뜻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여름밤의 절망도,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던 소독약 냄새와 피비린내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 저편으로 물러나 있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도록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었다.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한강공원 잔디밭 위로 부서지는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다. 사치스러운 파티나 거대한 저택이 아닌 돗자리 하나와 작은 도시락 바구니가 전부인 조촐한 소풍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세상의 그 어떤 부하도 바꿀 수 없는 충만함이 흐르고 있었다. 유나야 천천히 그러다 넘어져 한지원의 목소리가 맑은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6살이 된 유나는 이제 병약했던 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이는 아빠가 불어주는 비눗방울을 잡으러 잔디밭을 힘껏 내달렸다. 까르르 터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주변을 환하게 밝혔다. 아이가 힘껏 팔을 뻗을 때마다 얇은 티셔츠 위로 가슴께의 희미한 흉터가 언뜻 비쳤다. 그것은 고통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생명의 훈장이기도 했다. 지원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아릿하면서도 견딜 수 없는 감사를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듯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공방을 열었다. 참새의 둥지라는 이름의 목공의 공방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무를 깎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6년 전, 그 절망의 밤에 자신을 위로했던 그 나무 참새처럼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다. 그녀는 1000명 그룹의 안주인이 되지 않았다.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지도 혼인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세상의 법이나 제도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하나의 엄마와 아빠로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었다. 아빠 또또 해줘. 유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권희준의 다리에 매달렸다. 이준은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다시 비눗방울을 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정함이나 오만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1000명 그룹의 CEO였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숫자로 세상을 보지 않았다. 가슴에 남은 자신의 흉터가 유리벽 너머의 작은 생명과 연결되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 그는 계약이 아닌 연결을 배웠다.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하지만 어색한 발걸음이 다가왔다. 권 회장이었다. 그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유나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맛 과자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하랩이 왔다. 그의 무뚝뚝한 목소리. 유나는 비눗방울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그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아이가 그의 다리를 껴안자 평생 단 한 번도 굽혀본 적 없는 권 회장의 허리가 조심스럽게 숙여졌다. 그는 어색한 손길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녀석 땀 흘린 것 좀 봐. 천천히 다니랬지.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다. 그는 여전히 사과하는 법을 모르는 남자였다. 대신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지난번에 보낸 죽 모자랐느냐? 아직도 비쩍 말랐군.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이자 그녀를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었다. 지원은 그저 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유나는 다시 엄마와 아빠 사이로 돌아와 앉았다. 아이는 목에 걸린 작은 가죽끈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거기에는 6년의 세월을 돌아 다시 만난 2마리의 나무 참새가 작은 은색 고리로 연결되어 나란히 매달려 있었다. 수컷 참새와 암컷 참새. 이준과 지원.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 아빠 참새, 이거 엄마 참새. 유나가 자랑스럽게 목걸이를 들어 보였다. 나는 아기 참새야. 아이의 말에 이준과 지원은 동시에 미소 지었다. 이준이 지원의 손을 잡았다. 흉터가 남은 그의 손이 굳은 살이 박인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지독했던 폭풍우는 지나갔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는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살아남았는지를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다. 해가 한강 위로 천천히 내려앉기 시작했다. 세상은 온통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세 사람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지원이 이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준은 그런 지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유나는 두 사람의 품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로 잠이 들었다. 그들에게는 요란한 고백이나 화려한 미래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서로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서로의 온기가 곁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그들의 두 번째 삶이 조용하고도 따뜻하게 시작되고 있었다.